안녕하세요. 태수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소동파의 전적벽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동파는 성의 소, 이름은 식, 자는 자첨이고 호는 동파어사이며 시호는 문충입니다. 여기서 이 소동파의 이름인 식과 자인 자첨의 유래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순인데요. 이 소순은 자신의 아들 식이 어렸을 때 성품이 강직하여 자기의 의견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 것을 알고 아들이 자라서 남들과 잦은 충돌을 빚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름을 식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차에서 보면 이 가로된 나무라는 뜻입니다. 가로된, 이 가로로 가로지른 가로된 나무인데요. 이 가로된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글자입니다. 제가 마차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마차니까 당연히 이제 말이 있겠죠. 자, 이런 말이 수레를 끌고 사람은 여기에 이제 타고 가다가 보통은 사람이 앉아 있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밖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아는 체를 해야죠. 이때는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이 가로된 나무, 즉 앞쪽에 이 가로질러 있는 이 가로된 나무를 붙잡고 눈으로 또는 뭐 말로써 한다든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눈인사를 하는 거죠. 최소한 눈을 맞춰야죠. 눈을 맞추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가로된 나무는 수레에서 보면 그렇게 쓸모가 있는 나무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최소한의 이해를 표할 때 그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손으로 잡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식자에는 예를 갖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사람들과 지낼 때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표할 수 있는 자기가 옳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만은 펼치지 말고 남들과 서로 잘 지내라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불렸으면 한다는 그런 소박한 바람에서 이 이름을 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첨자는 그 예의를 표할 때 최소한 눈으로 바라보다. 이 첨자가 바라볼 첨입니다. 이 첨자는 바라보다. 그리고 이 자자는 이제 너 이런 뜻이죠. 그대 2인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최소한 남들을 만났을 때 눈으로 보면서 예의를 표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식자와 이 첨자는 서로 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름과 자의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소망을 담아 지어줬지만 소동파는 자라나서도 그 강직한 성품 때문에 사람들과 많은 그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끝내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어떤 공격을 당해서 그 귀양살이를 자주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의 귀양살이에서 목민심서라는 위대한 작품을 썼듯이 이 수동파도 많은 귀양살이에서 그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전적벽부, 적벽부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전적벽부, 후적벽부. 이 적벽부가 바로 이 귀양사리에서 탄생한 작품인데요. 이 소동파의 대표적인 작품 하면 일단
적벽부가 가장 첫 손가락에 꼽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물연도는 1037년에서 1101년입니다. 그리고 주요 행적을 보겠습니다. 독송의 정치가이며 문학가로 아버지 소순, 아우 소철과 함께 당송 팔대가에 들어 삼서라 불리며 경사에 박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와 시, 산문을 비롯하여 서화에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문장가 한 명을 들라고 하면 바로 이 소동파를 드는 것입니다. 이 시로 말할 것 같으면 이백이라든가 두부를 우리가 어떤 쌍벽이라고 부르고 이 산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유라든가 유정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 산문, 사, 서화 어떤 문학을 아우를 때 모든 문학 어떤 영역을 아우를 때 그 1인자가 바로 소동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학사에서 단 한 명만을 들라고 하면 중국 문학사에서는 바로 소동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적벽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적벽부를 읽게 된다면 어떤 중국 문학의 정수를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럼 작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품의 이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소식이 황주, 단련부사로 좌천되어 있던 중 임술년 가을 7월 16일에 적벽 아래 강에서 객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면서 느낀 감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소식은 세속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장자적 초월을 추구하고자 하는 표일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이 장자는 노자 장자할 때 그 도가의 철학자인 장자를 말하고요. 이 표일하다고 하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자유롭게 그 유유자적하는 그런 경향을 말할 때 우리가 표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삼국시대 즉 후한 만렵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그 삼국시대의 옛 싸움터인 적벽에 이 적벽대전에 있던 그 적벽입니다. 그래서 이 적벽의 아름다운 경치와 역사의 대비 자연과 일치화하려는 소동파의 재물의 철학이 결부되어 유려한 표현과 함께 문학으로서 높은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과 가지런하다. 즉 인간만이 월등히 우월한 게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은 서로 동등한 입장이다. 이게 바로 장자에 나오는 재물론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론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도 들어봤을 호접지몽입니다. 호접지몽. 장자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그 꿈속에서 나비가, 호접이 나비란 뜻입니다.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나비인지 나비가 장자로 그 변해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즉 사물과 나와의 관계가 구분이 없어진 거. 이걸 우리가 무라일체라고 하거든요. 즉 무라를 구별할 수 없는 무라의 경지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월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이 삼라만상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만 월등하다 그런 사고방식은 위험하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자연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또 남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남들과 조화롭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동파가 귀향을 가서 자신이 왜 귀향을 갔는지도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소동파의 주장도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남을 배려를 해야죠. 그래서 이 소동파가 이 자연에서 이렇게 귀향을 가서 있을 때, 어떤 자신의 어떤 잘못도 깨닫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남들과 조화를 어,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자연과 나, 또 나와 남이 서로 동등하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장자였던 재물론에 입각해서 또 이 작품이 쓰여졌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작품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술주추의 7월 기망, 소자, 이어, 객, 범주, 유어, 적벽, 지하라. 자, 임술년 7월에. 자, 옛날에는 어떤 서기 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간지, 갑을병정, 갑자올축, 이 간지로서 어떤 시간을 나타냈는데요. 임술년 가을에 7월 기망. 자, 여기서 이 기망이란 말은 16일을 뜻하는데요. 16일. 우리가 보통 망자는 보름망입니다. 보름. 이 보름달을 떠 있을 때 우리가 음력 15일인데요. 추석도 추석 8월 15일이잖아요. 그 보름달이 떠 있는 8월 15일이 바로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는 지나다, 이미란 뜻이다. 이미 15일이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16일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기망입니다. 그래서 임술년 가을 7월 16일에 소동파가 객과 더불어 범주, 배를 띄워놓고 적벽지야, 적벽은 말 그대로 붉은 절벽이죠. 즉 붉은 절벽이 있는 아래에서 놀았다. 이 장강에 보면 이 장강 기슭에 이 붉은 절벽, 즉 산이 있는데 이 붉은 절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 붉은 절벽 아래인 장강에서 지금 배를 타고 이 손님들과 놀았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풍설의 수파푸릉, 거주 촉객, 송명월 지시, 가 요조지장이라. 자, 이 청풍은 맑은 바람이 설에 서서히 불어오고 수파,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다. 거주 촉객, 술잔을 들어서 객에게 권하고 술잔을 들어 그 손님에게 술을 권하고 명월지시, 요조지장. 이 명월이라는 시가 시경에 나오고요. 요조장. 이 시경의 가장 처음 머리를 우리가 관저라는 편인데요. 관저편이라고 하지만 또 요조장이라고도 합니다. 왜? 요조숙녀. 우리가 보통 요조숙녀 하면 아주 정숙한 여인을 우리가 요조숙녀라고 하는데요. 그윽할 여자, 그윽할 지자. 이 관저편에 요조숙녀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편을 일명 요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경에 나오는 명월이라는 밝은 달을 노래한 그 시를 외우고 그 요조장을 노래했다. 옛날에는 그 노는 방식이 오늘날과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술을 한잔 하면 또 어떤 감흥이 돌아서 노래를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을 가고 또 사람들과 모여서 또 수다도 떨지만 보통은 노래방을 가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 또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래방이 그렇게 전국에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노래방을 일체 가지 않죠. 저도 노래방을 지금 안 간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코로나 때는 뭐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예전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면 자연히 마음속에서 감흥이 일어나죠. 이 좋은 경치를 보고 또 술을 마시고 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런 감흥이 몸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오늘과 같이 노래를 할 수 없으니 그 시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그 작품들을 외우고 한번 옛날 외웠던 것을 지금 낭독을 한다는 거죠. 그 좋은 시를 외우고 또 거기에 나오는 노래도 지금 소리내서 읊으면서 어떤 자신의 주체 못하는 이 감흥을 이렇게 표출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고 파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술잔을 들어 객에게 권하고 명월시를 외우며 요조장을 노래하였다. 소원 월출어 동산지상 배회어 두지간 백로 횡강 수광 접천. 자, 소원은 잠시 후에 달이 동산에 나와서 배회어 두지간 두성과 우성의 사이에서 배회 왔다 갔다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두성과 우성은 이제 하늘에 이 두성과 우성이 떠 있겠죠. 그런데 이 맨 처음에 이 달은 동산에서 떠오르죠. 이 동산에 떠올라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쪽으로 쭉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성과 우성 사이에 이 달이 좀 보름달에 거의 가깝죠. 하루 지난 보름달이 이렇게 두성과 우성 사이를 지금 들어있다, 왔다 갔다 한다, 배회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로횡광, 흰 이슬, 지금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무렵으로 들어섰으니까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흰 이슬이 강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슬이 내리고 있다. 즉 이제 밤이 늦었다는 거죠. 늦은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문학적으로 두성과 우성 사이에 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임술년 7월 16일 날을 찾아서 그 석이 임술년 7월 16일 찾아서 이 두 지간에 달이 들어있던 때를 천문학적으로 관측하면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밤 12시인지 아니면 새벽 2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이게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성과 우성 사이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튼 수광 접천이 뭐냐? 자, 물빛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 이 장강이 엄청난 큰 강이죠. 중국에서 가장 큰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멀리서 보면 수평선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늘과 물빛이 서로 맞닿아 있다. 이게 바로 수평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동파가 이 손님들과 놀고 있는 그런 시간과 어떤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 이류지 소여 능 만경지 망연이라. 자, 위자가 갈대 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대잎 있죠? 이 갈대잎이 이게 길쭉합니다. 이 갈대잎이 길쭉한데요. 이 갈대잎이 마치 배와 같죠. 그래서 이 장강에 떠 있는 이 배는 갈대잎 하나밖에는 안 되는 그런 작은 크기의 배게 되겠죠. 그래서 갈대잎만한 작은 배가 여자 갈 여자입니다. 가는 발을 쫓아서, 즉 이 갈대만한 작은 배가 가는 발을 쫓아서 만경지 방향이라. 이 경자는 일항 경자입니다. 일항, 밭일항. 우리가 이 밭의 크기를 말할 때 이 경자를 붙이는데요. 이 밭이 있으면 밭을 농사짓기 위해서는 그 쟁기로 이렇게 일항을 탑니다. 이 골을 타죠. 그래서 이 골을 타고 골 위에다가 뭐 심기도 하고 아니면 일항과 일항 사이에 뭐 심기도 하고 아무튼 이 골을 타는데요.
이 골의 개수로 밭의 크기를 가늠을 했죠. 보통 이 골을 타면 이 골과 골 사이가 어림잡아 한 60cm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대충 한번 헤아려 보면 한 60cm 되죠. 그래서 한마지기, 뭐 예를 들면 노는 한마지기가 200평이죠. 200평 하면 이랑 수가 뭐 제가 보통 하면 한 20이랑 정도 되나요? 이거 다 다른데요. 이 만경이라고 된다면 엄청난 크기죠. 저 눈으로 이렇게 가늠할 수 없는 아주 그 넓은 땅 면적을 우리가 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넓이를 지금 만경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경의 망연, 망자는 우리가 망연자실 할 때 망자인데요. 아득할 망자입니다. 즉 크기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즉 이런 만경의 아득한 물결을 건너간다. 이 능자가 능가하다 할 때 능자입니다. 건너간다. 즉 사람이 배를 젓는 게 아니라 즉 이 만경이나 되는 아득한 물결의 흐름에 그냥 떠맡겨서 배가 마음대로 물살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이 만경의 아득한 물결을 건너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넓은 강을 건너고 있는 그런 풍경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호호호 이어 핑어풍 이부지기소지 표표호 이어 유세 독립 우하이 등선이라. 자, 호자는 넓으로 자입니다. 호호가 두 번 했으니까 넓고도 넓은, 넓디 넓은 그런 그 장강을 핑어어풍이라. 자, 지금 장강의 물살의 흐름에 밖에 배가 마음대로 지금 배를 젓고 있지 않죠. 지금 친구들과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시를 읽고 하니까 지금 배를 젓지 않고 그냥 장강의 그 물살 흐름에 그냥 배를 맡겨두고 배가 마음대로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이게 마치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가는 타다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행글라이더라든가 이런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을 타보면 그 바람에 맡겨서 마음대로 가게 하잖아요. 사람이 조정도 하게 하지만 그 어떤 그 주된 그 동력은 어떤 바람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허공에 맡겨서 바람을 타는 듯, 즉 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지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지만 마치 사람이 조정을 하지 않고 허공에 맡겨서 바람을 타고 가는 듯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떠다니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부지 희소지라 이 그칠 지자죠. 그 그치는 바를 알지 못하겠고 지금 배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 그칠 바를 언제 그칠지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표표호 이어 유세 독립이라. 표표는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표표라고 하죠. 그래서 가뭇가뭇 나부껴서 마치 세상을 버리고 독립, 홀로 서 있는 듯하다. 지금 마음대로 이 바람에 맡겨서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뭇가뭇 나부껴서 마치 세상을 버리고 홀로 있는 듯하다. 너무나 지금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이 느낌이죠. 그래서 우아이 등선이라. 그래서 심지어 우아이 등선. 이 몸에 날개가 돋아서 우화는 이제 날개로 화한다는 거니까 즉 몸에 날개가 돋아나서 신선에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하의 등선, 우하 등선이란 말을 여기서 보통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썼지만 이 수동파의 적벽부에 우하등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하등선하면 우리가 신선이 되어 오를 때 우하등선이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이 자유로움을 만끽했으면 마치 자신의 몸에 날개가 돋아나서 신선이 되어 오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어떤 문학적인 수사가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